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진평왕과 관련된 천사옥대, 그다음에 신라 삼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라 삼보는 연대순으로만 얘기하면 황룡사의 장육존상, 그다음에 진평왕의 천사옥대, 그리고 황룡사의 구층목탑,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진흥왕 때 하나, 그다음에 진평왕 때 하나, 선덕여왕 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고요. 이 신물들이 있으면 국가를 보호해서, 그러니까 둘은 불교적인 물건이잖아요. 하나는 장육존상이니까 부처님, 일장육척, 뭐 4.8m, 안 그러면 35cm로 하면 한 5m 좀 넘는, 뭐 이렇게 해서 35cm로 하니까 일장육척이 16이 계산이 안 되네. 갑자기 계산을 안 했더니 이게 30cm로 하면 금방 나오는데 30cm 계산이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큰 장육존상,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섭불 뭐 이렇게 미륵불 아마 3존을 모셨을 거다. 우리는 논문에서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그 세트가 세 분일 거다.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불상 하나, 그 다음에 탑도 이제 뭐 불교를 상징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거기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평왕의 천사옥대는 상제가 준 거니까 제석천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천신이 보고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층위가 있고, 요 세 가지 때문에 고구려가 침공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신물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방어력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게임으로 말하면 아티팩트 같은 이렇게 유물 그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막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엄청 올라간대요. 근데 그걸 세 개나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험한 동시에 허접한 물건이 만파식적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상징성들이 있는데 그 만파식적이 레벨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유명해요. 영화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뭐 전우씨라든가 이런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만파식적. 그리고 최근에는 파전집 이름이 만파식적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파전 전문점 만파식적 이렇게 그래서 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장애를 해소하는 필이. 그러니까 불기만 하면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얘기도 해야 되고 저게 또 이제 나중에 백률사 삼소관음이라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관음 성지가 있어요. 신라에. 그게 백률사, 그 다음에 민장사라고 민장각관이 지었다 그래서 민장사인데 그거 지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최은왕과 관련된 중생사, 그 다음에 불애랑과 관련된 이 백률사, 뭐 이렇게 세 개. 거기는 사람 찾는 명소입니다. 사람이 실종됐어요. 그럼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 갑자기 막 타운 포탈로 이동해서 옵니다.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절을 모아서 백률사, 중생사, 그다음 민장사를 모아서 삼소관음, 관세음보살의 3대 관음성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낙산사, 홍련암, 그다음에 저 보문사 뭐 이렇게 하듯이 옛날에 경주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묶는 풍습이 굉장히 오래됐었는갑다 라는 것도 하나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파식적 얘기가 나중에 백률사랑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냥 이번 시간에는 만파식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작됐는지, 그다음 백률사에서 무슨 영험을 보였는지, 뭐 영미는 난 모르겠어. 근데 뭐 영험이래.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이편에 나오는 만파식적조인데 신문왕 때, 신문왕 누군지 아세요? 신문왕 태종무예랑 김춘추 있고요. 김춘추야 뭐 다 아시는 분이고, 김춘추는 삼국 통일을 못했습니다. 완료를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 범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료를 시킨 거죠. 이 양반이 끝을 낸 거죠. 삼국 통일을 완수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릉으로 현재 추정되는 거는 사천왕사에서 좀 옆으로, 사천왕사에서 보입니다. 사천왕사 망덕사에서 보이는 자리에 추정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왕릉 중에서 그게 그 사람 무덤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파악되는 거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저 신문왕이 굉장히 잘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라든지 문무왕 같은 경우는 무력을 가지고 이제 치고 패는 쪽 계열이라면 신문왕은 안정을 시킨 왕이에요. 만약에 신문왕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신문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문왕하고 성덕왕이, 이 다음에 이제 성덕왕이 나오는데 요 양반의 첫째 아들이 효소왕, 둘째 아들이 성덕왕입니다. 성덕왕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그 왕입니다. 성덕대 왕신종의 그 성덕왕. 그리고 우리 선배 출신이고 오대산에서 출가했는지 안 했는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대산에서 살았어. 그거는 확실해. 그렇게 해서 효명이라는 사람이고 도망왔어요. 형한테 죽을까 봐. 그런데 형이 잘렸지. 그 다음엔 난가? 이제 이러면서,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동륜계, 사륜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형제 간의 그쪽 계열들의 어떤 암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건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재벌가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창업한 그 아버지는 뭐 밑에는 다 똑같지만 그 밑에 간에서는 암투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양반은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의 황금기를 열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으로 말하면 세종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방원까지는 좀 약간 무력적인 이런 사람이고, 이방원까지는 좀 힘쓰는 사람이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대에 계속해서 이방원 같은 사람이 나오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성군 계열 캐릭터들이 나와야지, 안정을 시키는 사람이 딱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저 신문왕하고 저 성덕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덕왕이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의 최고 전성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성덕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로 얘기하면 이 위쪽 두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면 이쪽은 약간 장수왕 캐릭터 쫙 눌러서 안정시키고, 그래서 신문왕이 생각보다 괜찮은 왕이에요. 전제적인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체계를 통일신라는 통일신라에 맞는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나라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장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 신라 사이즈를 가지고 영토가 3배가 늘어났잖아요. 못 다스리죠. 그것만 갖고는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판을 더 키워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효율적으로 성공시켰던 게 신문왕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상당히 괜찮은 군주인데 위아래에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묻혔어요. 김춘추라든지 범민까지는 다 알아. 문무왕까지는 다 알아. 그리고 문무왕은 운이 좋지. 수중릉 때문에 알지. 간포 이렇게 가면서 거기 이제 또 저기 이제 왕이 있다더라 뭐 이러면서 또 썰을 풀지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유고를 매장했던 흔적은 없습니다. 유고를 안장했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렸을 개연성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요 신문왕이 감은사를 창건했거든요. 682년에 감은사, 간포 앞바다의 감은사 유명하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절이 없는데 사지만 있는데 유명한 절. 그러면 황룡사, 그 다음에 백제의 미륵사, 감은사. 여기다 이제 하나 정도 더 넣으면 회암사. 이 정도 이제 절이 없는데 유명한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 국민이 감은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면 꼭 탑에서 이렇게 해서 탑 2개를 넣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진을 찍지. 그런데 약간 음습할 때 너무 탑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거. 그런 식으로 돌탑 계열 속에 큰 탑은 비암이 많아. 비암이 많아. 좋은 정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진 찍다가 잘못하면 C컵 할 수 있어. 서로 눈 마주치면 걔도 C컵이고 얘도 C컵이고 서로. 그래서 작은 탑은 괜찮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큰 탑은 그 안에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뱀은 그런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임 많아. 예,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저 가문사를 신문왕이 지었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문무왕이 지으려고 했어. 짓고 있었어. 그런데 다 완공을 못 시키고 돌아가시니까 신문왕이 완성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아마 맞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신문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다 지었다. 가문사는 은혜에 감업한다는 뜻이에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왕위 넘겨주면 나 가문사 한 10개 짓는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면 효자지. 야 내가 100개도 지 100개도. 참. 그래서 그 가문이라고 하는 게 은혜에 감응한다. 뭐 감동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감동할 만하지. 그래서 저거는 100% 문무왕이 지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무왕이 지었으면 저런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한테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럼 자기 아버지의 김춘추의 은혜에 감업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공한 건 문무왕이 아니고 신문왕이 한 게 맞아. 하지만 이제 논점은 뭐냐면 문무왕이 먼저 삽을 떴냐. 문무왕이 먼저 삽을 떴으면 저는 삽을 떴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사천왕사에서 목탑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벌써가 아니고 원래부터 목탑이었으니까. 그런데 가문사에 가면 큰 돌탑이 나오죠. 석탑, 양쪽에 가문사 쌍탑 나오잖아요. 가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탑보다 돌탑이 작아도 건축비 훨씬 많이 듭니다. 요즘은 그걸 거예요. 중장비를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몸으로 때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돌일이 나무일보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작아도. 돌이라는 게 그다음에 바로 어떻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따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 따와도 돌을 아무거나 따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을 봐가지고 돌에 하자가 없나를 봐야 돼요. 하자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돌들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잖아요. 그러면 용암이 굳을 때 한 방에 굳으면 돌이 한 덩어리짜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덩어리 올라가고 한 덩어리 올라가고 마치 파이처럼 이렇게 몇 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틈들이 눈에 안 보이는 틈들이 존재해. 거기에 나중에 빗물이 스미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돌이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부처님 얼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불인데 부처님 얼굴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불국사 앞에 있는 영지불상 가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 석공이 약간 날림한 거예요. 돌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 절대. 돌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니까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한 틈 한 틈. 요즘은 보수공사를 해요. 그래서 쇠망치 같은 걸 내가 문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뚝뚝 두드리면 안에 틈이 있으면 턱턱 소리가 납니다. 탱탱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돌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 그 무릎 두드리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 두드리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두드리면 툭툭 올라오고 이런 거 그런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려. 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두드리면 거기 턱턱 소리가 나면 거기다가 일종의 본드 같은 거를 주사기로다가 해서 넣어요. 그래서 그걸 붙인다고 공간을 없애고 물이 들어갔다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 팽창 때문에 결국은 탑이든 뭐든 다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안목 있는 석공이 딱 보고 저게 돌에 나이테가 있는지 한 방짜리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석굴암 같은 경우는 그게 완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을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화강암 지천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야. 그렇게 통짜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결이 없는 통짜. 이해가 되시죠? 결이 있으면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돌일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큰 석재를 띄워오려면 그 통짜로다가 가지고 오려면 그냥 표면에 있는 것보다 안에서 파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돌을 찾아야 되고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돌을 따서 들고 와야 되잖아. 끌고 막 사람을 동원해서 와야 되잖아. 보통 일 아니죠. 나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나무도 많았고 그 다음에 베어가지고 위아래 치고 옆에 가지 치고 굴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생각을 해봐. 그냥 돌은 끌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살살살 이렇게 좀 물론 나무도 쉬운 일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대한 목탑보다도 어느 정도 이상 사이즈, 그러니까 황룡사 구층 목탑처럼 크면 상황이 달라지고 어느 정도 큰 거는 사실은 돌탑이 더 어려워요. 단가도 더 많이 들고. 그런데 가문사 쌍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정도면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왜 하필 그게 쌍탑으로서 최초의 돌탑이에요. 석탑으로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뭐 고선사시탑이라든지 원효가 출가했다라고 하는 고선사시탑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국시대 때도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쌍탑으로 최초로 화강암을 가진 쌍탑이 출현하는 게 가문사시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하필 저기다는 돌로 만들었느냐를 제가 예전에 몇 가지로 추정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닷바람이 많이 쳐서 유지보수가 쉽지 않았을 거다. 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목탑으로 만들었으면, 목탑으로 크게 만들었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구를 누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다. 이게 외구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쟤네 게릴라거든요. 그래서 외구를 진압한다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왕이 내가 용이 돼서 막을게 라고 하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풍수 비보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운을 누른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마치 댐처럼 그 큰 성물로다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압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돌로 만들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주체는 신문왕이 아니고 문무왕이어야 돼요. 그래야 뉘앙스가 맞죠. 그래서 이 돌로다가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호국룡이 되고 바닷가에 나를 뿌려서 영혼으로서까지 끝까지 내가 저것들을 막고 그 다음에 신라를 지켜내겠다. 야, 그거 저는 그런 정신은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정자들 이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진짜 죽은 뒤에라도 헌신하겠다. 라는 생각을 쉽지 않죠. 지금 우리 대통령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생각이 아니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왕조 국가에서는 아무리 뭐가 힘들고 어쩌고 해도 그게 왕까지 절대로 힘든 게 안 미쳐. 그러니까 외구가 쳐들어오든 어쩌든 간에 그거는 백성들이 절단이 나는 거지. 왕이 뭔 일 있어. 뭐 왕국까지 쳐들어올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라가 삼국통일해갖고 군사력이 있는데 내륙으로는 쉽게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게릴라전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뺏어가고 다시 물러나가고. 그러니까 잡으러 가면 군대 파견해서 잡으러 가면 걔네는 없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엄청 짜증나지.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 때도 왜군이 많이 명나라 처음 만들었을 때 왜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귀찮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금령 해가지고 아예 바다 쪽 몇 킬로는 사람 못 살게 해버려요. 싹 긁어서 위로 올려버려. 그러면 걔네들이 왜구인데 왜구가 그러면 조금 들어가가지고 쟤네를 잡으면 경기력이 안 됩니다. 얘네는 바다 쪽에서 싸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해가지고 육상 전투가 벌어지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얘네는 정규군이 아니라니까 약간 게릴라라니까. 그래서 정규군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나라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그런 정책을 펼 정도예요. 근데 신라는 그런 정책 못 피지. 그거를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야 경주가 없어지는 경주가 없어져. 떨어지면 안 돼. 경주가 밀린다. 쉽지 않아. 그래서 저런 해적들을 완전히 없애려면 사실은 대포가 있어야 돼. 대포 나와가지고 대포 놓으면 해적 끝난다. 해적 못 붙어요. 대포가 만들어지면 해적이 끝나. 해적의 역사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문사는 아마
문무왕이 동해를 커버하기 위해서 왜구로부터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비보사찰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 탑 같은 게 너무 거대했던 거죠. 그래서 공기가 내가 살았을 때 완료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왕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를 감동하면서 나중에 아버지를 위한 추모 사찰로다가 딱 만들어 드리고 위치 변경을 했겠지. 이제 설계 변경이 좀 들어갔겠지. 아버지 추모 사찰이 되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 호국 사찰에서 추모 사찰이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용이 된 아버지가 들어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거기 물길을 뚫어주잖아. 그래서 밑에 이렇게 길 있잖아. 맞잖아요.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 가문사 가도 그게 보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야, 전설이 전설만은 아니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그쪽으로 들어와서 법문을 들었느냐? 잘 모르겠어. 왜? 큰 스님 법문 듣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뭐 종치고 이런 건 다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예요. 거기에 유고를 안장한 곳이 대왕암이다. 대왕암이 두 곳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곳이 있으면 경주 앞바다에 있는 대왕암, 그 다음에 울산 앞에도 대왕암이 있죠. 울산 대왕암이 경주 대왕암보다 훨씬 좋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그래서 울산 쪽에서는 뭐라고 약을 파냐면 그게 이제 문무왕 부인이 거기에 문무왕이 있기로는 조금 그렇거든. 왜냐하면 위치상 울산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신라에서 경주가 수도일 때 울산이 지금 인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의 관계예요. 그래서 경주 자체로는 그게 동해안에 수심이 깊어서 배를 접안시킬 수가 없었다니까. 근데 울산은 그게 다 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 목선은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항공모함 이런 거는 아예 울산 같은 데로 들어오기가 더 힘들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수심이 낮은 데로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튼 동해안 쪽에 경주같이 이렇게 이게 물길이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이게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이러면 배길이 부딪혀서 절단이 나요. 그래서 정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폭으로서 울산을 썼던 거고 거기가 예전에 하곡현이라고 합니다. 하곡현, 아곡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이 굉장히 중요한 데고 울산 그 앞바다 쪽에 진짜 그럴듯한 대왕암이 있죠. 가보면 야, 참 이런 게 진짜 대왕암 아닐까? 라고 싶을 정도로 멋진 대왕암이 있어. 아무튼 이 대왕암 썰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유고를 안장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유고를 안장한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뿌리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감산사 감산사 아미타불, 미륵불 이 뒤에 보면 등 뒤에 지금 국립경주박물관 그 3층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불상 모신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감산사 불상이 두 구가 있는데 그 뒤에 기록이 있습니다. 석불상 뒤에다가 기록을 새겨놨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흔지가에 뿌렸다. 뭐 이런 화장을 해서 흔지가에 뿌렸다. 이런 게 그러니까 산골 중심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화장을 했을 때 요거를 뭐 유골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디에 복납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넣을 거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모실 거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아니면 진짜 다 흐트러 버릴 거냐. 뭐 바다 같은 데 이렇게 흐트릴 거냐 뭐 산에다 흐트릴 거냐. 사실 이렇게 임의로 흩어버리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라도 흔적을 안 남기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뭐라도 추모 공간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흔지가 도대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해 쪽에 경주 앞바다 쪽과 관련된 어떤 바닷가였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게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냥 기록만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뿌렸다라고 나와요. 흔지가에 뿌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뿌리는 전통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문무왕 수중릉에도 거기에 무덤이 아니고 어디 뭐 골을 납골한 게 아니고 납골 땅처럼 뭐 납골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뿌렸어 버렸으면 산골해 버렸으면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장했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실제로 안장은 없어요.
그리고 동해구 삼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그 간포 쪽에 가시면 가문사와 더불어서 요 세 개를 동해 쪽에 있는 세 개의 유적이라 그래요. 그게 가문사, 대왕암, 이견대입니다. 이견대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가문사 가고 대왕암은 보는데 이견대를 안 갑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견대가 저게 이제 주역에 나오는 거거든요. 주역 건캐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이견대인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건캐 9.2호에 현룡제전 이견대인,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렇게 해서 이견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이견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온 말이고 이견인지 이현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볼견자를 쓰는데 그러니까는 주역에 나오는 건 그거예요. 현룡, 그것도 이제 견룡제전인지 현룡제전인지 모르겠어요. 제 볼견자를 견이라고 읽을 때도 있고 현이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견되냐 이현되냐가 논점입니다. 생각보다 논점입니다. 이제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볼견자를 써놓으면 이거는 무조건 볼견자, 이거 뭐 초등학교 때 나오는 한자인데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견 발음도 나고 현 발음이 난다니까. 현 발음이 난다니까.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현룡제전. 그것도 이제 견룡제전으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까 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밭전자는 사냥터라는 뜻도 되고 생계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업장에 용이 나타나서 그래서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견대인. 그러니까 용이 나타나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대인을 딱 보면 그러니까는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사업이 성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 누구야? 유비가 삼고초려 하면서 제갈량을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딱 찾아가서 그러면 제갈량 입장에서는 유비 안 만났으면 평생 농사 지었을 수도 있어요. 비닐하우스 하다가 인생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갈량 선생께서 첨단 농업의 효시가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딱 이렇게 했을 때 용이 온 거지. 그 용을 내가 딱, 그러니까 서로 맞는 거예요. 용도 맞는 거고, 용 입장에서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하 입장에서도 맞는 거고.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러면 대업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운이 참 알딸딸한 거예요. 자기랑 합이 맞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진에서 18년 동안 그 유배 생활을 했었던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정조가 오래 살았으면 진짜 율곡같이 됐을 사람인데 잘 맞았죠. 맞았고 능력도 있었고 참 어떻게 보면 정조가 창병으로만 안 죽었으면 그래서 좀 잘 씻어. 왕이라도 좀 씻어. 그래 궁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좀 씻어. 창병이 조선의 역사를 바꿉니다. 창병이. 우리가 약간 뻘로 보지만 상당히 성군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도 창병으로 죽죠. 결국은. 그게 누구냐? 문종입니다. 세종 만년의 치세를 거의 문종이 다 이루었고 그다음에 문종은 너무 효자여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세종하고 틀려. 세종은 약간 날라리 그것까지는 아니다. 세종 너무 위험하니까 쉽게 말을 못 하겠는데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 이방원이 죽으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들은 고기 반찬이 아니면 제가 안 먹는 애니까 쟤는 상당했을 때도 고기 반찬을 올려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세종이 약간 뭐라 할까 이쁜 자식이긴 한데 약간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좀 있는 거고 세종은 문종은 철저한 효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이렇게 극진이 그 3년상 진짜 극진이 한번 하면 골로 가요. 골로 갑니다. 사람이 훅 빠져 체력이. 그래서 나중에 문종이 이렇게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종도 나중에 결국 죽는 거는 창병이에요. 씻어. 근데 문종이 만약에 살았었고 재위기간이 길었다면 물론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그러면 문종이 있었으면 수양대군이 못 올라옵니다. 문종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성군적 기질을 충분히 갖췄던. 그러니까 세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성군적 기질을, 세종은 고집이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문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끌어안으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 사람 스타일이 자기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사람 꼴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건 좀 재밌지. 그러니까 이방원 피가 세종으로 약간 걸린 거고, 그러니까 조금 상태가 더 좋아진 거고, 그러니까 무인적 기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종까지 내려가면, 야 어떻게 될 집안은 될 집안이었는갑다. 조선이 안 망할 수 있었던 게 저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봐봐 저 안평대군, 수양대군 다 체주 있거든 문종. 그러니까 그렇게 왕자들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왕자들이 대부분 약간 떨어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재벌 3세, 재벌 4세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실 물정 모르고 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 공부를 하겠어 뭘 하겠어, 머리 아픈데 뭔 공부를 해. 그래갖고 대충 이렇게 막 승깔이나 부리고 이런 또라이들 굉장히 많아요.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많아. 예.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지. 쉽지 않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뿌듯할까 싶어. 한 놈은 효자고 한 명은 재주가 아주 좋고, 뭐 안평대군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예술적이고 막 이렇게 천재적인, 그럼 좋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게, 이견대인,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현종제전 이견대인, 그다음 비룡제천 이견대인,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미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싹 끌어들여서 내가 어떤 판을 짜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지, 권력자에게 내가 딱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최고. 그래서 이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저게 견이냐 현이냐.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볼견, 배올현. 좀 높게 해서 배옵는다 할 때는 현으로 읽어야 되고, 어른을 우리가 뵙습니다 이러면 현. 그 다음에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또 현으로 읽어요. 보인다라고 할 때는 또 견으로 읽고. 지금도 저게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도 그런 거 있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김이라고 하고 성김, 쇠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성씨 빼놓고는 전부 다 금으로 읽느냐? 아니 김천, 김포 뭐 이런 건 또 읽다 보면 거기는 또 김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섞여 있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용을 보는 섬하고 이적을 보는데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도까지 날짜까지 나와. 682년 5월 초하루에 해관 바다를 또 보는 놈이 있었던 것 같아. 기상 캐스터가 있었던 것 같아. 해관 바다를 딱 보는 놈이 딱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섬이 나타난 거야. 섬이 움직인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나오고 섬이 떨어졌다 합쳤다 나오는데 움직이는 섬 이야기가 나와요. 움직이는 섬 뭐 별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런 거 굉장히 이상하지만 저같이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 저렇게 신기하지 않아. 이 움직이는 섬이 어떻게 생겼다고 나중에 나오냐면, 섬이 생긴 거가 뭐라고 나오냐면 약간 거북이 머리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북이 머리 같다. 그럼 솜이 대부분 거북이 머리 같지 않나? 이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솜이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거북이 머리가 이렇게 생겼겠지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솜은 대부분 다 거북이 머리가 생겼는데. 근데 저 거북이 머리 같다가 아니고 아마 거북이 같다라고 썼어야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이 한 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거북이 이야기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수로왕 나타날 때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 그놈의 거북이 또 나오네. 왜 거북인가에 대한 거 하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발해 만에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가 우리는 서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엄청 커졌네. 여기가 이제 발해만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발해만.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황해라고 부르고 우리는 서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밀려가지고 중국한테 밀려서 요즘은 다 황해가 교과서에서 나오죠. 근데 이 발해만 쪽은 요 위쪽입니다. 여기에 좀 더 위쪽에 삼신산이 있었다 그러죠. 삼신산. 그게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신산. 그리고 저런 신선들이 사는 섬들을 팍산이라고 합니다. 팍산. 저게 이제 박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신선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섬에 살아요. 왜 섬에 사는지 알아요? 신선들은 사후세계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실 세계 천상에 올라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어디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뭐 동굴 같은 데를 지나니까 어디 그 이상세계가 나와요. 무릉도원 같이 뭐 이런 썰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현실에 찾아보니까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섬에 자기네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신선 특구가 있어요. 특구가.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왜? 그래야 말이 되잖아. 신선들은 어디 삽니까? 그러면 야, 그 신선들만 사는 섬이 있어. 뉴질랜드 같은 거야. 뉴질랜드의 키위섬, 키위새 뭐 이런 거 몰라?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가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섬이 너가 몰라서 그런다. 거북이가 겁나 큰 거북이가 있는데 그 등 위에 섬이 있어. 그래서 전체가 옮겨 다녀, 섬이.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약을 팔아요. 그래서 삼신산은 전부 무지막지하게 큰 거북이 항공모함 위에 있는 섬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거북이 같이 생겼는지. 두 가지 설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상징이 가야로부터 전해지던 우리 구지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설정은 이게 중국 설정입니다. 중국 신선사상에서 나오는 산동반도의 이 선사상에서 나오는 문화예요. 신선선자 선사상. 옛날에는 유불선이라 그랬고 저희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불선이라는 표현이 많았고 요즘은 유불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사상이라는 말을 썼고 유교 사상, 유학 사상, 불교 사상, 요즘은 철학이라는 말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사상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아마 이런 산들을 통칭해서 박산이라고 합니다. 박산. 그리고 요 산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성을 가지는 게 가장 요 박산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전륜성왕이라는 게 있고, 전륜성왕이라고 어떻게 보면 대제국을 건설하는 불교에서 이상적인 군주가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금륜, 은륜, 복륜, 천륜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산이라고 하는 신선들이 사는 산, 신선이 사는 이상 세계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복례산이죠. 그래서 백제금동 대항로가 처음 발견됐을 때 용봉 복례산 향로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쓰였어요. 그런데 저게 왜 복례산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백제 시대에 금동으로 만든 큰 향로. 커. 실제로 봐봐. 커. 그래서 백제 금동 대항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원래는 용봉, 밑에는 용이 있고
그 백제 금동 대학로를 보면 밑에 용이 있고 위에 봉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 봉, 복례산 저런 박산 계열 중에서 복례산을 표현한 향로 이랬던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뒤에서 뒤꿍시렁거렸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논문을 썼냐면 그거는 복례산이나 박산이 아니고 수미산이야. 그거 원래 절에 있었어. 능사라고 하는 절에서 쓰던 거예요. 그리고 봉황하고 위에 봉황새 같은 이런 새를 넣고 밑에 용을 넣는 게 백제 시대와 같은 삼국 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간 옥충주자 수미산도에 딱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새가 있고 밑에 용이 있고 그걸 그쪽에서는 다 수미산도라고 여겨.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놈들이 저거를 복례산이라고. 복례산이면 거북이가 나와야 되는데 거북이가 있냐? 용이 나오면 안 되고 거북이가 있냐? 이 얘기를 이제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놈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현무 몰라? 현무기 거북이용 아니야. 거북이용. 그런데 중국에서 발견되는 박산향로 중에는 실제로 거북이가 밑에 받침대로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북이지 용처럼 생긴 거북이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신도나 고구려의 사신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거기서 현무로 나오면 거북이가 중간에 있고 약간 용틱한 것들이 이렇게 장식으로 붙는 거지 생짜 용은 안 나옵니다. 생짜 용 약간 도마뱀 스타일 있잖아요. 그 용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다 약을 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논점으로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요 박산의 문화, 그 다음에 요 삼신산의 문화가 결국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진시황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이 불사약 구하러 갈 때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훨씬 빠르지.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금강산하고 나중에 이게 MOU 맺잖아. 요게 이제 방장산이 지리산, 요게 한라산. 이게 처음 들으세요? 들어보셨죠? 이렇게 MOU 체결해가지고 삼신산이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선의 종주국이야. 또 이런 약을 팔았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여기서 바위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움직이는 섬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관은 태양과 별 이런 걸 보는 또 점쟁이거든요. 저게 일관 나오면 무조건 점쟁입니다. 그래서 일관 김춘질한테 점을 봐봐라. 김춘일한테 점을 봐봐라. 김춘질로 나오기도 하고 김춘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점을 봐라. 이랬더니 이게 뭔 뜻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 부왕인 문무왕이 동해의 호국용이 됐고 김유신이 33천 도리천 33이 도리천이거든요. 도리천중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진평왕 때 재석천 신앙이 있었다. 재석천이 사는 데가 도리천이에요. 그래서 아구들이 이렇게 딱 맞는 재석천 신앙이 뒤쪽까지도 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저 김유신 어디에 있는지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유신 저거는 천중이지 재석천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쯤에 제가 그런 걸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둘이 합쳐서 신물을 나라를 보호하는 신물을 법보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용하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얘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